일주일간의 고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이미 집 대문 앞에 가 있었다. KTX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보내준 의전 차량도 마다하고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에게 우리 군에서 가장 이름난 연회장인 복만루로 가달라고 외쳤다. 오늘은 시누이 혜진의 아들, 즉 오리고 씨 집안의 귀한 손주의 100일 잔칫날이었다.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는 보름 전부터 나에게 엄명을 내렸다. 하늘에서 칼날이 떨어져도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와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업체와의 미팅을 이틀이나 앞당겼고 거의 72시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일을 몰아쳐 끝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방 속에 넣어둔 딸 서아의 선물을 떠올렸다. 태엽을 감으면 맑은 소리가 나는 오르골. 3살 배기 서아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만 해도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출장 내내 영상통화 너머로 엄마 언제 와? 서아 보고 싶어라고 웅얼거리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택시가 복만루 앞에 멈춰섰다. 입구에는 거대한 붉은 아치형 풍선과 바람에 나부끼는 화려한 색색의 리본들이 오늘 연회의 성대함을 뽐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섰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어림잡아 30개가 넘는 테이블이 꽉 들어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소란스러운 축하 인사가 뒤섞여 감돌았다. 내 시선은 단번에 상석인 주빈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듯한 짙은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비단 포대기에 쌓인 보배로운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그 모습은 마치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온 태우 같았다.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걸어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조 여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콧등으로 짧게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로지 품 안의 손주에게만 쏠려 있었다.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어색한 공기를 깨보려 말을 건넸다. 아이고, 미란이 왔네. 얼른 앉아. 얼른. 나는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주빈석에는 내 자리가 없었다. 심지어 서아를 위한 아기 의자 하나조차 놓여있지 않았다. 몸매가 드러나는 수유 원피스를 입고 서빙 직원들을 진두지휘하던 시누이 혜진은 나를 보고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어머니, 서아는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진이 연회장 가장 구석 뒷문 근처의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다. 저쪽 뒤에 있어요. 먼 친척 아주머니한테 좀 봐달라고 했으니까 가봐요. 내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고씨 집안의 큰며느리인 나는 주빈석에 앉지도 못하고 내 딸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로 쫓겨나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캐리어를 끌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구석진 테이블에서 먼 친척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서아를 발견했다. 아이는 작은 맨빵 조각을 손에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야, 엄마 왔어. 내가 다가가 아이를 건네봤자 서아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그러더니 작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서러운 듯 내 품으로 달려들어 목을 꽉 껴안았다. 엄마, 엄마, 왜 이제 와? 아이의 말랑하고 따뜻한 몸을 안고 익숙한 냄새를 맡으니 일주일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서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근데 할머니가 서아 시끄럽다고 저기 못 가게 했어. 아이의 웅얼거림에 심장이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 아팠다. 연회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나는 케이크를 자르거나 손주를 소개하는 순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옥분 여사가 혜진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전동 이발기가 들려 있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친척 여러분. 조 여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위풍당당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은 우리 집안 귀한 손주의 100일입니다. 대대로 귀한 자손을 본 것은
조상님의 보살핌 덕분이지요. 우리 집안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산 타갖고 그런 집안의 누나가 남동생에게 기운을 좀 나눠줘서 우리 손주 앞날이 탄탄대로가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예식입니다. 머릿속이 웅하고 울리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기운을 나눠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조 여사의 시선은 정확하게 구석에 있던 아니 내 품의 서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담아 나에게 손짓했다. 미란아, 서아 데리고 올라와라. 나는 서아를 아는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굳는 기분이었다. 무대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이발기를 보는 순간 황당하고도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주변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즐거워하며 또 나이든 몇몇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빨리 안 오고 뭐 하니? 무대 위에 조 여사가 내가 움직이지 않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덩치 큰 친척 2명이 다가와 내 양옆을 붙잡았다. 미란아, 얼른 올라가자. 길일인데 시간 늦어지면 안 돼.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무대 위로 올려졌다. 내 품에 서아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내 옷자락을 꽉 쥐며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조 여사는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혜진에게 손주를 맡기더니 내 품에서 서아를 거칠게 낚아챘다. 서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뭐가 무섭다고 우니? 내 동생한테 복 좀 나눠주는 게 너한테도 영광인 줄 알아라. 조 여사는 호통을 치며 한 손으로 서아의 머리를 짓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윙윙거리는 이발기를 치켜들었다. 안 돼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딸을 되찾으려 했다. 어머니, 서아는 여자애예요. 어떻게 머리를 삭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작 3살이라고요. 비켜. 묵직한 손바닥이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나는 그 충격에 휘청거리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귀에서는 웅하는 이명이 들렸고 뺨은 불에 타는 듯 화끈거렸다. 고개를 들자 나를 때린 사람이 시아버지 고건국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려다보는 시선에 혐오와 냉담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마치 귀찮은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디서 행패야?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조카 100일 잔칫날에 어디서 천박하게 소리를 질러.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냐. 내 남편 고도현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부축해 주기는커녕 내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미란아, 적당히 좀 해. 아버지까지 손대게 만들어야겠어. 머리 좀 깎는 게 어때서 그래? 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는 거잖아.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무대 위에서 조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서아를 붙잡고 무자비하게 이발기를 들이댔다. 보드랍고 검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나비 날개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서아는 엄마를 부르며 발버둥 쳤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굴욕적인 광경을 그리고 동정하거나 혹은 방관하거나 혹은 즐거워하는 하객들의 눈빛을 보았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 시부모라는 자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졌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무대 위에 그 인간들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행동을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몸으로 가린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 영상 녹화 버튼까지 눌렀다. 렌즈는 무대 위의 추악한 광경과 아래에서 위험을 떨치고 서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했다. 이 연극은 이제 끝을 맺어야 했다. 잔치는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서아의 머리는 쥐 파먹은 것처럼 듬성듬성 깎여 있었고 두피 곳곳에는 이발기에 긁힌 붉은 상처들이 선명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지만 작은 몸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움찔거렸다. 젖은 속눈썹에는 눈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나는 부서진 보물을 안 듯 아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남편 도연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물을 끼얹은 듯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도연이 룸미러로 나를 힐끔 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미란아, 오늘 내 행동은 정말 너무했어. 우리 아버지가 체면을 얼마나 중시하는 분인지 알면서 그 수백 명 앞에서 망신을 주면 어떡해. 머리 좀 깎은 거 가지고 유나는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말 안 들려. 벙어리 됐어? 도연이 내 침묵에 목소리를 높였다. 집에 가면 당장 아버지,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럼 없던 일로 해주실 거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고요하다 못해 죽은 바다처럼 차가웠다. 나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고도현, 넌 정말 오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당연한 거 아냐? 우리 어머니도 다 손주 잘 되라고 길조를 따지신 건데 네가 사서 매를 번 거잖아. 나는 실수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 집 구석에서 나는 언제나 틀린 존재였다. 딸을 낳은 것도 죄였고 분위기를 못 맞추는 것도 죄였으며 내 딸의 존엄을 지키려 한 것은 더 큰 죄였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조여사, 시아버지 고씨, 그리고 시누이 혜진까지 모두 모여 앉아 마치 재판이라도 여는 기세였다. 조여사는 손주를 안고 소파 상석에 앉아 있었고 고씨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혜진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나를 쳐다보았다. 왔느냐? 고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잘못을 알겠느냐? 나는 서화를 아는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란아, 너 좋게 말할 때 고집 부리지 마. 혜진이 이죽거리며 말을 보탰다. 우리 엄마가 오늘 좋은 마음으로 네 딸한테 복 빌어준 거잖아. 나중에 우리 아들 덕 좀 보라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잔치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우리 집안 망신을 그렇게 시켜놓고 제정신이야?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딸의 복을 왜 네 아들한테 빌려와야 하며 내 딸이 왜 네 아들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미란아, 내 시누이가 말하잖니? 조 여사가 참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오늘은 우리 100일 잔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마. 지금 가서 아버님께 차 한 잔 올리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이 일은 덮어주마. 앞으로 이 집에서 뭘 해야 하고 말아야 하는지 똑똑히 새겨두고. 나는 품 안에서 불안하게 잠든 딸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매끈해진 머리통이 내 가슴팍을 파고들며 안식처를 찾는 모습에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거대한 분노가 솟구쳤다. 현모양처. 아이를 위해 완벽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여시나 처먹으라고 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인내나 두려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결의뿐이었다. 나는 조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이 일 그냥 못 넘어갑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제가 사과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서아 머리카락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게 안 된다면 나는 말을 멈추고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도연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집 여주인을 바꾸셔야 할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조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알도 못 낳는 씨암탉 주제에 감히 누굴 협박해. 네가 아주 미쳤구나. 고씨 역시 탁자를 콱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무법천지구나. 아주. 도연이 다급하게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미란아,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빨리 어머니께 사과해.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추악한 집안 사람들의 민낯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시집온 곳은 한 남자의 품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같은 집단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고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쓰이다 버려지는 도구일 뿐이었고, 내 딸은 그 귀한 손주의 부속품조차 되지 못했다. 나는 서아를 고쳐 안고 문 밖으로 뒷걸음질 쳤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집은 제 방식대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로 조 여사의 악에 바친 욕설과 고 씨의 고함, 그리고 따라 나오려는 도연의 발소리가 들렸다. 미란아, 너 거기 안 서? 당장 들어와.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딸을 안고 사라졌다. 뺨에 닿는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고씨 가문, 당신들이 내뿜은 지옥을 이제 그대로 돌려받을 준비나 해.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향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서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체크인을 마치고 서아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눕혔다. 아이의 깎인 머리와 눈가의 마른 눈물, 자국을 보니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졌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널 이렇게 힘들게 했네.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누가 네 몸에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엄마가 가만 안 둬. 침대에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도현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나는 주저없이 그 번호들을 전부 차단했다. 그리고 메신저를 열어 가장 상단에 고정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지유와 로이. 대학 시절부터 내 모든 것을 공유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다. 한 명은 이 바닥에서 가장 지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되었다. 결혼 후 소홀해졌던 연락이었지만 그들이라면 내 부름에 기꺼이 달려와 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당장 연락하지는 않았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냉정함과 증거, 그리고 저 집안을 단번에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내 시선은 캐리어 속에 넣어둔 오르골 옆 작은 부엉이 장식품에 머물렀다. 1년 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못 믿어서 몰래 설치해 두었던 가정용 홈카메라였다. 출장 가기 전 도연이 혼자 서아를 잘 돌보는지 걱정되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옮겨두었던 것이었다. 도연에게는 출장 중에 서아 얼굴을 보고 싶어서 놔둔 거라고 말했었다. 이제 이것이 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호텔 와이파이를 연결해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다. 타임라인을 오늘 오후로 돌렸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장면부터 서아가 서럽게 내 품에 안기는 모습, 그리고 고씨 일가가 거실에서 벌인 그 오만방자한 가족회의 장면까지, 조 여사의 독설, 혜진의 비아냥, 고씨의 폭압적인 위험, 그리고 도연의 비겁한 회피까지 모든 소리와 영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영상을 연회장에서 녹음했던 파일과 함께 3개의 다른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백업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조금은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도연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욕설도 질타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사실 전달이었다. 고도연, 부모님께 지역 뉴스에 나올 준비하시라고 전해.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금연상 내가 하나하나 발라내 줄 테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 내가 홧김에 내뱉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 상관없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 한자 한자가 얼마나 끔찍한 진실로 다가올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다. 한때는 나도 고도현과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인 줄 알았다. 그의 집안이 번듯하고 부모님이 체면을 차릴 줄 아는 공직자라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 평범한 여자들처럼 내 아이를 지키며 평화롭게 늙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내가 발을 들인 곳은 현대적인 가정이 아니라 문명의 탈을 쓴 봉건적인 종족 집단이었다. 그곳에선 규칙이 법보다 위였고
체면이 사람보다 위였으며 가문의 대를 잇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그리고 나처럼 성씨가 다른 며느리, 더군다나 딸을 낳은 며느리는 그 집단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가 유순해서 짓밟아도 될 줄 알았을 것이다. 뺨 한 대 때리고 협박 몇 마디 하면 겁먹고 기어 들어올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엄마라는 존재의 바닥을 건드렸을 때 그녀가 얼마나 잔혹한 전사로 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나는 그들과 논리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구시대에 사는 인간들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으니까 소모적인 말싸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신성시하는 사당을 불태우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명예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짓밟아 줄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의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잠에서 깼다. 아이는 제 손으로 까슬까슬해진 머리통을 매만지더니 낯선 호텔방 안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그러다 곧 자지러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예쁜 삐삐머리 어디 갔어? 나는 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달랬다. 서아야 울지 마.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랄 거야. 엄마가 훨씬 더 예쁜 나비, 리본핀 사줄게. 겨우 서아를 진정시키고 조식을 챙겨 먹인 뒤에야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채 2번을 넘기기 전에 냉정하고도 명쾌한 지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란아, 해가 서쪽에서 떴니?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지유야, 나 내 도움이 필요해. 내 목소리만으로 지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했다. 무슨 일이야? 서아 데리고 집 나왔어. 지금 시내 호텔이야. 너랑 로이, 시간 되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작전 회의가 필요해. 주소 보내. 30분 안에 갈게. 지유는 군더더기 없이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로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로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세상에, 김미란. 드디어 그 시골 구석에서 탈출한 거야? 고도현 그 인간이 바람이라도 피웠어? 말만 해. 내일부터 전국구로 매장시켜 줄 테니까. 바람보다 훨씬 심각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일단 와줘. 내 연장들도 다 챙겨서. 30분 뒤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밖에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2여자가 서 있었다. 지우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써서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고 로이는 화려한 탈색 머리에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맨 채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나의 기사단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앉아 삭발이 된 채 눈이 부어있는 서아를 본 2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로이가 평소에 까불거리던 기색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그들 앞으로 밀어놓고 어제 연회장에서 찍힌 영상을 틀었다. 방 안에는 이발기에 소름 끼치는 진동음, 서아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 그리고 천박한 것이라며 호통치던 시아버지의 목소리와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던 고도현의 무심한 말투만이 가득 찼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지유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살벌할 정도로 번뜩였다. 반면 로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얼굴이 벌쩍게 달아오른 채 이를 갈았다. 미친,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날 법한 일이야?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곳이 집안 인간들. 내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내가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신했다. 지유가 먼저 냉정을 되찾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화낼 때가 아냐. 미란아, 잘했다. 첫 번째 대응으로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서 격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건 완벽했어. 지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과와 배상이야. 아니면 그들의 파멸이야. 나는 침대 위에서 여전히 훌쩍이는 서아를 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파멸하게 해줘. 좋아. 지유는 노트북을 탁 덮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로이야, 네 전공 분야가 활약할 때가 됐어. 하지만 여론전은 아직 일러. 타이밍을 봐야 해. 미란아, 너 지금 당장 나랑 갈 데가 있어. 어디? 병원. 상해 진단서부터 끊자.
네 뺨에 남은 상처. 그건 우리가 휘두를 가장 직접적인 무기가 될 거야. 30분 뒤 우리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경미한 뇌진탕과 안면부 연부조직 좌상이 명시된 진단서를 손에 넣었다. 의사는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맞았다며 혀를 찼다. 그 종이 한 장을 쥐자고 씨 집안에 대한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호텔로 돌아오니 로희가 서아에게 만화를 보여주며 진정시키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자 로희가 반색하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지우가 진단서를 흔들어 보였다. 로희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좋아. 그럼 언제 시작해? 나 벌써 그 집안 인간들 실시간 검색어 오르는 꼴이 보고 싶어 죽겠어. 기다려. 지우가 로이를 제지하고는 나를 향해 본격적인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라나, 이제부터 세 단계로 간다. 첫째, 법적 위협. 내가 네 명의로 가장 엄격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고건국 씨의 직장으로 보낼 거야. 가족 전원이 48시간 이내에 직접 찾아와 사과하라고 요구할 거다. 둘째, 만약 그들이 사과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로인이가 나설 차례야. 여론을 조성해서 사건을 키우되 처음엔 실명을 가리고 영상을 올려서 반응을 보자고. 셋째, 그래도 끝까지 발뺌한다면 그때는 전면전이다. 여론 실명 공개, 형사 고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쟁탈까지 한꺼번에 몰아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야. 지우는 나와 로희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명심해. 우린 이번에 조율이나 합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청산을 하러 가는 거지. 칠 거면 한 번에 숨통을 끊어놔야 해. 차가운 얼음 같은 지우와 불꽃 같은 로희. 내 든든한 버팀목들을 보며 나는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 너희 말대로 할게. 고씨 집안을 향한 포위망이 정식으로 펼쳐졌다. 지우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당일 오후 세련되게 인쇄되고 서슬 퍼런 법적 용어로 가득한 내용 증명이 내 앞에 놓였다. 수신이는 고건국 부장과 그의 소속 기관이었다. 지우는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 연회장에서 벌어진 행위가 다수의 법적 위반 사실을 구성한다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선 시아버지의 폭행은 상해 진단서가 명백한 증거이므로 상해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시어머니 조여사와 시누이, 혜진이 3살 된 서아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이를 기운 나누기라는 미신으로 포장한 행위는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임을 강조했다. 내용 증명 말미에는 내가 녹음한 속기록과 거실 홈캠의 캡처본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48시간 이내에 가족 전원이 직접 와서 나와 서아에게 서면 및 구두 사과를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일단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시하거나 태도가 불량할 시 즉각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사회적 여론의 심판 또한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어때? 이 정도면 세지. 지유가 안경을 축혀올리며 냉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고건국 씨의 그 뻣뻣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장면이 벌써 눈에 선했다. 이런 소도시에서 대장 노릇이나 하며 체면 중시하는 인간들은 법보다 무서운 게 남들의 눈이야. 자기가 전혀 모르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위 계급의 룰로 눌러버려야 해. 로이도 옆에서 흥분하며 거들었다. 지우 너 진짜 멋있다. 이건 내용 증명이 아니라 선전포고네. 당장 보내버리자. 오후 4시 퀵 서비스를 통해 이 선전포고문은 고건국 씨의 사무실 수신함에 정확히 전달되었다. 지우는 일부러 수신인의 고건국 부장 친전이라고 명시했다. 소도시 공직사회에서 법무법인의 봉투가 배달되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직장 내 가십거리가 될 터였다. 그의 가장 소중한 면상에 먼저 미세한 칼금을 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노림수였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호텔 방에서 로희와 지우가 서아와 놀아주는 동안 나는 휴대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아는 새로운 환경과 예쁜 이모들의 관심 덕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득문득 제 머리를 만지는 버릇이 생겼다. 저녁 7시
드디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고건국 씨의 억눌린 분노가 서린 고함이 터져 나왔다. 김미란, 너 아주 살판났구나. 감히 변호사까지 사서 협박질이야? 어디서 시덥지 않은 법률, 나부랭이로 날 겁주려 들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동네에서 네가 법을 논해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좋게 말할 때 당장 기어들어와서 수습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로이가 소파에서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와, 저 노인네 진짜 미쳤나 봐. 협박까지 하네. 지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평온했다. 안경을 고쳤으며 엷은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좋아. 저렇게 나와야 우리한테 유리해. 이게 좋은 거야. 당연하지. 첫째, 내용 증명이 먹혔다는 증거야. 겁이 나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 둘째, 자기가 여전히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오만이 로ಹಿ니가 활약할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줄 거야. 지우가 로희를 보며 눈을 빛냈다. 로희야, 에피타이저는 끝났어. 이제 메인 요리를 내놓을 차례다.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말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로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잔인할 정도로 흥분된 표정을 지었다. 맡겨만 줘. 내가 저 집구석 가마솥 통째로 엎어버릴 테니까. 첫 번째 교전은 고씨 집안의 오만 섞인 폭언으로 끝났다. 나는 직감했다. 이제 그 작은 소도시를 뒤흔들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임을. 고건국의 협박 전화는 로희의 투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로희는 노트북을 열고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 순간 로희의 기운은 수다스러운 인플루언서에서 치밀한 여론 조작의 마스터로 변모했다. 지우 말이 맞아. 왕패를 한꺼번에 던지면 안 돼. 로이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훑으며 분석을 이어갔다. 고씨 가문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집안이라 인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실명을 바로 거론하면 그들의 인맥을 동원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컸다. 정밀 폭격을 해야 해. 정밀 폭격이라니? 내가 묻자 로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뱀을 잡으려면 7치 급소를 쳐야지. 고씨 집안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 시어머니는 손주와 친구들 사이의 평판, 시누이 혜진이는 자기 과시와 남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고간의 식탁의 성공이야. 로이가 손가락을 튕기며 외쳤다. 완벽해. 그럼 가장 약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혜진이부터 건드리자. 옆에서 듣던 지우가 덧붙였다. 좋은 전략이야. 혜진이는 고씨 집안의 핵심은 아니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내부에서부터 고씨 가문을 무너뜨릴 거야. 로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게다가 혜진이를 치면 그 식당 사업까지 타격을 줄 수 있어. 단순한 가족 갈등보다 경제적 손실이 그들에겐 더 뼈아픈 고통이 될 테니까. 계획은 빠르게 수립되었다. 로이는 바로 폭로글을 쓰는 대신 반나절 동안 혜진이의 SNS 계정들을 산낱이 뒤졌다. 이것 봐. 혜진이의 온라인 이미지는 완전 가식 덩어리야. 로이가 가리킨 화면 속 혜진이는 곳간의 식탁의 안주인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화목한 고부관계, 세련된 육아 방식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로이는 새로 만든 계정으로 지역 최대 커뮤니티인 허청맘 카페와 지역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내가 가본 가장 기괴하고 소름 돋는 100일 잔치였다. 로이는 하객의 입장에서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어조로 복만루에서 벌어진 일을 서술했다. 인물들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 연회 규모, 그리고 기운 나누기라며 세 살배기 조카딸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하고 그 어머니를 폭행한 정황을 상세히 묘사했다. 글의 마지막에 로이는 의문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미개한 풍습이 다 있나요? 손주복을 빌겠다고 손녀를 저 지경으로 만들다니.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집안 같던데 속은 정말 썩었네요. 이 글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큰 돌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소도시는 생활권이 좁아 소문이 빨랐다. 사람들은 댓글로 금세 범인 찾기에 나섰다. 복만루 50번 테이블이면 고시네 아냐? 세상에, 너무 역겹다. 남아선호 사상이 저 정도라고? 수백 명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때려? 저거 완전 조폭 집안이네. 3살짜리 애가 평생 트라우마 생기겠다. 너무 불쌍해.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로이는 중간중간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유도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더라. 며느리가 타지 사람이라 무시당한다더라 같은 말들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로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서아의 머리를 깎으며 내 동생한테 복 좀 나눠줘라라고 소리치던 조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10초 분량의 영상을 편집해 지역의 유명 맛집 인플루언서들에게 제보했다. 제보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고간의 식탁 사장님 댁에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린다던데 주방 음식에도 우리가 모르는 비방 같은 걸 넣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이 한 방은 주요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고간의 식탁과 협력 관계였지만 자신의 평판을 걸고 도박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폭풍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미란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네가 좀 참아줘. 나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조건은 내용 증명에 다 적었어. 48시간 중에 이제 24시간 남았다. 도연은 화를 내려다 참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로이의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허청 게시판의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쏟아지고 있었다. 고씨 집안이 이 글을 보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둘째 날 오후 게시판의 글 제목은 네티즌들에 의해 더 자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허청고씨 집안, 백일잔치의 추악한 진실, 남아선호와 폭행의 현장. 이미 고건국의 직장과 혜진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이 반익명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소도시에서 이 정도면 실명 공개나 다름없었다. 로이의 분석대로 혜진이는 미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던 그녀의 SNS가 하루 종일 멈춰 있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으로 혜진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우는 스피커폰과 녹음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당신이 미란이가 고용한 변호사야. 혜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너희지. 당장 안 내려? 우리 오빠가 IP 추적하고 있어. 허위 사실. 유포로 감옥 가고 싶어. 법도 몰라? 지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혜진 씨, 일단 무슨 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그보다 본인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예약 사이트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별점이 아주 볼만하던데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고 우리는 바로 고간의 식탁의 리뷰 페이지를 확인했다. 최신 리뷰들은 이미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장님 댁에 기운 나누는 비방이 있다던데 소스에 뭐 넣으셨나요? 화목한 척하더니 뒤에선 며느리 패고 손녀 삭발시키는 집안이라니 소름 돋아서 못 가겠네요. 불매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장사하는 곳은 망해야 합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은 뒤 고씨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더 이상의 전화도 조롱 섞인 문자도 오지 않았고 커뮤니티의 여론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임을 직감했다. 고건국처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고 오만한 사람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다. 그쪽에서 인맥을 동원해 다른 쪽을 건드리려 할 거야. 미란아, 당분간 조심해. 특히 내 직장 쪽. 지유의 경고는 정확히 사흘 뒤 현실이 되었다. 평소 나를 아껴주던 회사 인사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미란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 최근 회사 경영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네. 미란 씨가 먼저 자진 퇴사 형식을 취해주는 게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팀장님,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실적은 늘 부서 내 상위권이었고 지난달엔 판매왕까지 했잖아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팀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미란 씨 시아버님인 고건국 부장이 어제 사장님을 직접 찾아오셨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오늘 아침 나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셨네.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가정환경이 문란해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직원을 계속 둘 수는 없다고 말이야. 가정환경이 문란하다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고건국의 비열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정면 대결을 할 용기는 없으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아내 경제적 숨통을 끊어보겠다는 신보였다. 지유와 로이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미란아, 걱정 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터 하자. 하지만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할 거야. 저들 계좌에 아주 제대로 빨대를 꽂아주자고. 직장에서의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더 악독한 공격이 뒤를 이었다. 친척 단톡방과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딸을 낳은 뒤 정신이 이상해져서 시누이가 낳은 아들을 해치려 했다느니, 밖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려고 발악한다느니 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서아의 사주가 안 좋아 집안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미신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다. 조옥분 여사의 솜씨임이 분명했다. 나를 부도덕하고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비난 전화가 쏟아졌고 호기심에 찬 이웃들의 문자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서아와 함께 호텔 방에 틀어박혔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침을 뱉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로희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미란아, 버텨야 해. 저들이 저급하게 나오는 건 이제 쓸 카드가 없다는 증거야. 우리가 이기기 직전이라는 뜻이라고. 맞아. 이 유언비어 캡처본들도 다 챙겨도 명예훼손 증거로 쓸 수 있어.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도연이 호텔로 들이닥쳤다. 프런트에 행패를 부려 방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며칠 사이 도연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거칠게 내던졌다. 김미란, 이게 내 마지막 제안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파트, 차, 예금. 너한테 줄 건 한 푼도 없어. 서와 양육권도 내가 가져간다. 넌 그냥 몸만 나가. 서류를 훑어보니 기가 막혔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독소 조항으로 가득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요구를 해. 내 권리? 여긴 우리 집안 앞마당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법원에도 우리 아버지 지인이 널렸어. 내까지 외지 여자가 버텨봤자 해. 얼굴 영영 못 보게 해줄 수도 있다고.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윽박질렀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어. 인터넷에 올린 글들도 다 거짓말이라고 해명하고. 안 그러면 넌 이 도시에서 발붙일 곳 없게 될 거야. 선택해. 일그러진 도연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남자는 가족과 이익 앞에서는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고 내 딸까지 도구로 삼을 인간이었다. 나는 그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손으로 잡고 그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도현아, 너랑 네 가족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네가 말한 지옥,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도현이 떠난 뒤 나는 지유와 로이에게 연락했다. 때가 됐어. 그날 밤 8시 정각, 로이가 운영하는 팔로워 100만의 지역 미디어 채널에 폭탄 같은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손주복 빌겠다고 3살 조카 삭발시킨 집안, 반항하는 엄마에겐 폭행과 실직 압박까지. 어느 엄마의 피 맺힌 호소였다. 로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폭로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낯선 도시에서 가정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정적으로 묘사한 뒤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리고 그 문제의 100일 잔치 영상을 공개했다. 이발기 소리, 서아의 비명, 천박한 것이라고 소리치던 고건국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었다. 멍든 내 얼굴 사진과 진단서, 회사 사장님과의 문자 내역,
단톡방에 악성 루머 캡처본까지 증거로 첨부되었다. 기사는 10분 만에 조회수 1만을 넘겼고 1시간 뒤에는 지역 전체가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고건국이 재직 중인 기관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고간의 식탁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음 날 오전 시청과 여성단체가 개입을 선언했고 고건국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우이 혜진의 남편 이준 씨였다. 그는 호텔로 찾아와 내 앞에 고개를 숙였다. 처남댁,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 식당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혜진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처남댁 탓만 하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씨 집안이라는 난파선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리고 도연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내놓았다. 도연이 밖에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월급의 대부분을 그 여자들에게 쓰고 처남댁에겐 생활비 300만 원만 던져준 겁니다. 그 증거가 담긴 세컨드폰 위치를 압니다. 머릿속을 해머로 맞은 것 같았다. 이미 정은 떨어졌지만 그 비열함의 끝을 보니 구역질이 났다. 지유의 눈은 번뜩였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사유의 재산은니까지. 이건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할 카드야. 로이는 즉각 두 번째 기사를 준비했다. 백일잔치, 갑질 집안의 민낯, 남편은 불륜의 재산 빼돌리기까지. 껍데기만 번듯했던 공직자 가문의 추문. 도연의 불륜 증거와 이준 씨가 제보한 세컨드폰의 내역이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다. 경찰은 고건국의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기관 지침에 따라 고건국은 직위 해제되었다. 이준 씨는 고간의 식탁 공식 계정을 통해 혜진과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며 고 씨 집안과 선을 그었다. 고 씨 가문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여론과 법의 파도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론의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자 그 에너지는 가히 파괴적이었다. 로이의 두 번째 폭로 기사가 터진 다음 날 오전, 사태는 이미 고 씨 집안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관할 지자체였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지유에게 연락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고건국 씨가 재직 중인 시청 기획국에서도 내부 통지문을 발표했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고건국 부장의 가풍문란 의혹에 대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가정을 돌보게 함과 동시에 비위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두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고 씨 집안에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건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고위 공직자라는 아우라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나이스 샷. 이제 저 영감탱이도 이 동네에서 고개 들고 다니긴 글렀네. 로이가 통보문을 확인하고는 신이 나서 호텔 방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지우는 상대적으로 냉정했다. 아직 일러. 진짜 벌은 이제부터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이혼 도장부터 확실히 찍어야 해. 그날 오후 지우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동시에 경찰서에는 고건국을 상해죄로 조옥분과 고도현을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녹취록, 상해 진단서, 그리고 수만 건의 비난 댓글이 달린 폭로 기사까지 모든 것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법정과 경찰서 말이지. 지우는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 어떤 판사나 경찰도 이번 사건을 허투루 다루거나 고 씨 집안의 인맥을 봐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건이 숨가쁘게 진행되던 중 뜻밖의 인물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신우이 혜진의 남편인 이준 씨였다. 그는 지우를 통해 나와 꼭 한 번 만나고 싶다는 간곡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혼 소송이나 합의를 하러 온 건 아니래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데 일단 만나보는 게 어때? 지우와 상의 끝에 호텔 로비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며칠 사이 이준 씨는 도연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란 씨, 지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혜진을 대신해 그리고 우리 고씨 집안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립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이준 씨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식당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가업이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지인들은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비아냥거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게 앞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는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혜진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란 씨 탓만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보고 봐달라는 건가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다. 아니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이준 씨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도연이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미란 씨가 아주 흥미로워할 정보들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 제발 여론의 화살에서 우리 식당과 저를 분리해 주십시오. 저는 조만간 고혜진과 이혼할 생각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고 씨 집안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조건으로 저와 식당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참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려는 쥐와 같은 본능적인 직전 손실 방어였다. 이준 씨가 건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도연은 결혼 생활 내내 여러 명의 여자와 외도를 즐기고 있었고 월급의 대부분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그 증거가 담긴 세컨드 폰과 블랙박스 칩의 위치까지 그는 정확히 짚어주었다. 지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 그리고 공동재산 은닉 및 횡령. 미란아,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도연이 그 자식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전면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준 씨가 제보한 세컨드폰과 블랙박스 칩을 확보한 날 밤,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여는 기분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했다. 차 안에서 낯선 여자와 나누던 노골적인 대화, 호텔 결제 내역,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로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쿠션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도연의 추악함이 오히려 나에게 완벽한 해방감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8시, 로이의 채널에 세 번째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삭발 집안의 추악한 이면, 남편은 상습 불륜의 재산 은닉까지, 껍데기만 공직자 가문에 소름 돋는 실체였다. 기사에는 도연의 외도 증거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지우의 법률 자문이 포함된 기사는 도연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한 가족이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 있느냐는 탄식이 쏟아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지역 사회가 움직였다. 주민자치센터의 김 소장이 전화를 걸어와 중재를 제안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문제를 매듭 지으려는 당국의 의지였다. 좋습니다. 나가죠. 대신 제 대리인지 변호사님이 동석하는 조건입니다. 다음날 오후 3시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회의실 밖은 취재진과 구경 나온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 일행이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씨 집안 사람들이 들어왔다. 맨 앞에 선 고건국 씨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구분 등의 초라한 행색뿐이었다. 조 여사는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은 채 땅만 보았고 도연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중재 자리는 사실상 고씨 집안에 대한 공개 처형식이었다. 김 소장과 여성단체 대표의 서슬퍼런 질타가 이어졌고 마침내 고건국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손을 대지 말아야 했는데 늙은이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어. 조 여사도 울먹이며 덧붙였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서아 머리를 그렇게 깎는 게 아닌데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는 그들의 비굴한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사과가 끝나자 지우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과는 접수했습니다. 이제 책임을 지실 시간입니다. 지우가 내민 것은 파격적인 조건의 이혼 및 합의서였다.
서아의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도현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할 것.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고 도현이 은닉했던 재산을 포함한 현금 5억 원을 위자료 및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건 강도질이야. 도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고도현 씨, 당신의 상습 불륜과 재산 횡령 사실이 법정에 가면 이 정도는 약과일 겁니다.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면 실형을 면치 못할 텐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 다행으로 아시죠. 결국 고건국 씨가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도장 찍어라. 수많은 증인 앞에서 고 씨 집안 사람들의 지장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드디어 이 싸움이 끝났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나는 아파트를 금매로 넘기고 받은 대금과 보상금을 들고 서아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났다. 짐을 싣고 떠나려는 찰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 차 앞을 막아섰다. 미란아, 정말 이렇게 가야겠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차창을 내리고 그를 낯선 이방인 보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후회보다도 자신이 잃어버린 안락한 삶에 대한 미련이었다. 나는 평온하게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고도현, 당신 네 세상에서는 가문의 법도가 제일이었지? 하지만 이제 내 세상에서는 나랑 서아가 법이야. 다시는 보지 말자. 1년 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남해의 어느 작은 도시. 나는 그곳에 푸른빛 그림책 카페라는 작은 공간을 열었다. 매각 대금과 보상금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고 서아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엄마, 선생님이 오늘 나 그림 제일 잘 그렸대요. 4살이 된 서아는 이제 제법 길게 자라난 머리를 양갈래로 따 내리고 나비 리본을 단 채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이의 얼굴에는 과거의 트라우마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밝은 미소만이 가득했다. 주말을 맞아 지유와 로이가 놀러왔다. 지유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고 로이는 전국구 스타 미디어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노을이 지는 바닷가 식당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 집안 인간들은 어떻게 됐대? 로이가 무심코 물었다. 가끔 전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고건국 씨는 조기 퇴직 후 화병으로 몸져누웠고 조 여사는 정신이 나가 매일같이 허공에 대고 손주 타령을 한다고 한다. 혜진은 결국 이혼당해 친정으로 쫓겨났고 도현은 추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그 좁은 집에서 매일같이 가족들과 피 터지게 싸우며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의 신발 밑창에 묻었던 진흙 같은 존재일 뿐이다. 나는 이미 새 신발로 갈아 신고 훨씬 더 멀고 밝은 곳을 향해 뛰고 있으니까. 엄마, 저기 무지개 떴어요. 서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비겐 하늘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7빛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나는 서아를 꽉 안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딸 서아의 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올 필요가 없다. 이 아이 자체가 이미 내 생의 가장 눈부신 축복이자 운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